1945년 5월 8일 런던의 밤하늘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폭격기의 굉음 대신 환희의 폭죽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백만의 군중은 트라팔가, 광장과 버킹엄, 궁전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윈스턴 처칠 총리가 발코니에 서서 두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는 순간 대영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악을 물리친 위대한 승리자로서 그 정점에 서 있는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찾아온 평화와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승전보의 불빛이 닿지 않는 곳, 런던 중심부 화이트홀의 재무부 지하 깊은 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승리에 취해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제국의 재정을 책임지는 소수의 고위 관료들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보며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환희 대신 짙은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대한 파시즘을 무너뜨린 영웅적인 제국이었지만 지하의 차가운 금고 속 서류들이 말해주고 있는 진실은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대영 제국은 파산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말입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괴물은 지난 6년 동안 영국의 모든 국부를 무자비하게 집어삼켰습니다. 한때 전 세계 무역의 기준을 정하며 거대한 함대로 오대양을 호령하던 제국의 금고는 이제 먼지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텅 빈 것을 넘어 영원히 갚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천문학적인 빚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공장을 돌릴 석탄도, 전쟁에 지친 국민들을 먹일 식량도, 정부를 유지할 최소한의 현금조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 역사상 가장 역설적이고 씁쓸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대영 제국은 세계 대전을 버텨낸 승전국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가장 철저하게 붕괴된 국가였습니다. 패전국인 독일은 모든 것이 파괴되었지만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승리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국가의 혼과 제국의 미래까지 저당 잡혀야만 했습니다. 처칠이 대중 앞에서 승리를 선언하던 바로 그 순간 영국의 수뇌부는 대영 제국의 수명이 사실상 오늘 밤을 끝으로 다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대영 제국이 식민지들의 거센 무장 독립투쟁이나 군사적인 패배로 인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국의 진정한 해체는 정글에서 날아온 총탄이 아니라 런던 지하에 쌓여있던 숫자가 적힌 종이, 쪼가리와 텅 빈 장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무적함대도 국가의 경제가 파산하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차가운 현실 앞에서 영국이 쥐고 있던 마지막 희망은 바로 바다 건너의 동맹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맹국은 피를 나눈 형제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주판알을 튕기는 냉혹한 채권자에 더 가까웠습니다. 나치 독일이라는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영국을 구원해 준 것은 용맹한 병사들이나 영국의 장군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진정한 구원자는 대서양 건너편에서 영국의 숨통을 쥐고 있었고, 그들은 이 엄청난 구원에 대한 대가를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런던 거리를 가득 채운 승리의 축하연은 사실 대영 제국이 전 세계의 지배자 자격으로 치르는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그들은 구원자라는 이름의 채권자가 내미는 거대하고 잔인한 청구서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영국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린 동아줄은 1941년에 시작된 미국의 무기대여법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유럽 대륙에서 홀로 고립되어 나치 독일의 무자비한 공세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잠수함들이 대서양을 봉쇄하면서 영국의 상선들을 닥치는 대로 침몰시켰고, 섬나라인 영국의 숨통은 분초를 다투며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윈스턴 처칠 총리는 대서양 너머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간절히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주주의의 병기창을 자초한 미국으로부터 식량과 탄약,
전투기들이 실린 수많은 수송선이 영국의 항구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국민들은 미국이라는 위대한 동맹국이 조건 없는 자비로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있다고 믿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 정치의 세계에서 대가 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자선단체가 아니며 강대국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겉으로는 파시즘에 맞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고귀한 연대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차갑고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무기를 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이 절박함에 숨이 넘어갈 듯한 바로 그 순간을 정확히 이용해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제국의 목줄을 틀어쥐었습니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무기를 건네는 대가로 영국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한 조건들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영국이 수백 년간 축적해온 막대한 금괴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땅에 있던 영국의 알짜배기 공장과 자산들은 헐값에 매각되어 전쟁 자금으로 충당되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영국이 피땀 흘려 개발한 최첨단 전파 탐지 기술과 제트 엔진 도명 같은 핵심 군사 기밀조차 미국의 손에 고스란히 넘겨졌습니다. 영국의 모든 뼈와 살을 내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저 표면적인 손실에 불과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략가들이 진정으로 겨눈 칼날은 대영 제국의 심장, 바로 제국 특혜 관세 제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식민지들과 거대하고 배타적인 경제 블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호주, 캐나다, 남아프리카 등 방대한 제국의 영토 안에서는 영국산 제품만이 독점적인 혜택을 누렸고 외부의 자본이 끼어들 틈은 철저히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경제적 장벽이야말로 런던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고 대영 제국을 지탱하는 진짜 혈관이었습니다. 폭발적인 생산력을 자랑하며 성장하던 미국의 산업 자본에게 이 제국의 장벽은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가장 거대한 방해물이었습니다. 미국은 무기대여법의 계약서 끄트머리에 아주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영국의 그 배타적인 무역 장벽을 허물고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칠과 영국의 수뇌부는 이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영국이 식민지들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상실한다는 뜻이었고 실질적인 제국의 해체를 의미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치의 폭격기들이 매일 밤 런던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에게 다른 선택지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이라는 섬 자체를 파시즘의 마수에서 구하기 위해 제국이라는 거대한 영토를 통째로 미국에게 담보로 잡힌 것입니다. 독일의 총알이 영국 군인들의 생명을 앗아갔다면 미국의 무기와 식량은 대영 제국의 경제적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가장 뼈아픈 역설입니다. 국가를 살리기 위해 들여온 무기가 역설적으로 제국의 붕괴를 확정짓는 가장 확실한 독약이었던 셈입니다. 미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세계 최대의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허물어뜨렸고 그 거대한 시장의 문을 자신들을 향해 활짝 열어젖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영국의 수뇌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피를 나눈 동맹으로서 전쟁을 함께 승리로 이끌었으니 포성이 멈추면 미국이 그 빚을 탕감해주거나 무역 개방을 유예해 줄 것이라고 순진하게 기대했습니다. 승전국이자 여전한 세계의 강대국으로서 영국의 발언권이 살아있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고 전쟁이 완전히 끝난 직후 워싱턴은 영국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차갑고도 잔혹한 결정을 내립니다. 불과 단 몇 주 만에 영국의 목숨줄을 끊어버리고 런던을 국가부도의 벼랑 끝으로 등 떠밀어버린 그 서늘한 통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945년 8월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마침내 끔찍했던 세계대전이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영국의 거리에서는 다시 한번 승전의 축배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불과 며칠 뒤 워싱턴으로부터 날아온 한 통의 전문은 런던의 수뇌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무기대여법의 즉각적인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은 히틀러의 폭격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차가운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영국의 정치인들은 승전의 대가로 미국이 무기대여법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빚을 탕감해 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기에 이 통보가 가져온 배신감과 충격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결정은 문자 그대로 즉각적이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향하고 있던 식량과 물자를 실은 화물선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뱃머리를 돌리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현금으로 물건값을 지불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고가 완전히 텅 비어 있던 영국 정부로서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장 다가올 겨울을 버틸 난방용 석탄과 국민들에게 배급할 빵조차 구할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경제가 말 그대로 멈춰버릴 위기에 처하자 영국은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워싱턴으로 급파해야만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국가를 운영할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굴욕적인 구걸은 이미 1년 전 미국 뉴햄프셔주의 조용한 휴양지 브레튼우즈에서 열린 연합국 통화금융회의에서부터 싹트고 있었던 비극의 연장이었습니다. 당시 케인스는 대영제국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경제적 몰락을 막기 위해 초국가적인 새로운 세계화폐를 도입하자고 필사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금을 가득 보유하고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려던 미국은 영국의 제안을 가차없이 짓밟았습니다. 미국의 대표였던 해리 덱스터 화이트는 압도적인 자본의 힘으로 회의장을 장악했고 결국 미국의 달러가 금을 대신하는 세계의 유일한 기축통화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출범은 지난 수백 년간 전 세계에 불을 빨아들이며 호령했던 영국의 파운드화가 왕좌에서 끌려 내려오는 역사적인 대관식이었습니다. 영국의 금융 지배력은 그 회의실 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뒤 텅 빈 지갑을 들고 워싱턴으로 찾아간 늙은 제국의 사절, 케인스는 미국의 가혹한 조건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영국에게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파운드화를 달러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만들라는 치명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영국의 경제 장벽을 완전히 해체하고 제국 경제의 통제권을 미국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굴욕적인 항복 문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케인스는 절망 속에서 이 잔인한 차관 협정에 서명하며 조국의 몰락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런던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이 나치 독일의 전투기들이라고 기억하지만 대영제국의 국제적 위상과 권력을 완전히 끝장낸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가장 친밀한 동맹국이었습니다. 미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서류 가방과 장부, 그리고 달러라는 압도적인 무기를 앞세워 대영제국을 무릎 꿇렸습니다. 형제 국가라고 믿었던 미국은 영국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려 제국의 심장에 정확히 비수를 꽂은 셈입니다. 런던의 정치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세상을 호령하는 제국의 주인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었지만 세계의 권력 지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습니다. 경제적 주권을 상실하고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은 대영 제국은 이제 이빨이 모두 뽑혀버린 늙고 병든 사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광활한 대륙, 제국의 왕관에 박힌 가장 찬란한 보석이라 불리던 곳에서 서서히 핏냄새를 맡은 사냥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맹수의 힘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그들은
더 이상 채찍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거대한 착취의 사슬에 묶여있던 거인들이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영 제국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도였습니다. 제국의 왕관에 박힌 가장 눈부신 보석이자 영국 경제를 지탱하는 거대한 심장이었던 인도 대륙은 지난 300년 동안 영국의 번영을 책임져 왔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목화와 향신료, 그리고 무엇보다 수억 명에 달하는 거대한 노동력은 영국의 산업혁명을 완성하고 전 세계의 바다를 장악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영국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지배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힘은 다름 아닌 인도인 용병, 즉 세포의 군대에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인도에서 착취한 막대한 세금으로 이들의 월급을 주고 무장시켜 다시 인도인과 다른 식민지를 억압하는 제국주의의 톱니바퀴가 아주 완벽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1945년 이후 런던의 텅 빈 금고는 이 거대한 대륙을 지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은 인도의 자원과 인력을 그야말로 쥐어짜듯 동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끔찍한 기근이 발생해 수백만 명의 인도인이 굶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역설은 영국이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식민지인 인도에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빚을 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영국은 도리어 인도에 막대한 채무를 진 채무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자를 갚기는커녕 당장 식민지 통치 행정망을 유지하고 거대한 군대와 경찰의 월급을 지급할 최소한의 자금조차 바닥이 났습니다. 월급을 받지 못해 불만에 가득 찬 식민지 군인들의 총구는 언제든 런던을 향해 돌아갈 수 있는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역사 교과서들은 흔히 마하트마 간디의 숭고한 비폭력 저항운동이나 인도 민중의 끈질긴 독립투쟁이 마침내 대영제국의 양심을 깨웠다고 낭만적으로 묘사합니다. 물론 그들의 투쟁은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런던 지하의 장부가 말해주는 제국 해체의 진실은 훨씬 더 차갑고 세속적입니다. 영국의 정치인들이 돌연 도덕적인 깨달음을 얻어 인도를 해방시킨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제국을 유지할 청구서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기에 파산 선고를 내리듯 가장 거대한 식민지를 포기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만 그 총구를 통제하는 것은 결국 돈이라는 냉혹한 진리가 증명된 것입니다. 돈줄이 끊긴 대영 제국의 도망은 끔찍할 정도로 무책임하고 성급했습니다. 1947년 파산 위기에 몰린 영국은 철수를 서두르기 위해 지도 위에 아주 무심하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인도의 지리나 민족 분포에 무지했던 한 영국인 관리가 단 몇 주 만에 그은 이 선은 수백 년 동안 복잡하게 얽혀 살아온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의 경계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인도와 파키스탄이라는 두 개의 국가를 탄생시켰습니다. 행정적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급조된 이 잔인한 분할 독립은 곧바로 생지옥을 불러왔습니다. 고향을 잃은 수천만 명의 난민들이 짐수레를 끌며 길 위로 쏟아져 나왔고 끔찍한 종교 폭동과 학살이 대륙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제국이 비용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망치듯 떠난 자리에는 1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의 시체가 버려졌습니다. 제국은 명예롭게 물러난 것이 아니라 무능함과 가난에 쫓겨 야반도주를 감행한 셈입니다. 인도를 잃었다는 것은 단순한 영토의 축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영 제국을 지탱하던 경제적, 군사적 척추가 완전히 두 동강 났음을 의미했습니다. 인도라는 거대한 착취의 엔진이 멈추고 자원의 보고가 사라지자 제국은 더 이상 자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쯤 되면 영국의 수뇌부도 제국의 몰락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처참한 쇠퇴에 맞춰 새로운 생존 전략을 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런던의 화려한 궁전과 의사당에 모여있던 엘리트들은 여전히 위험한 환각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의 척추가 부러진 줄도 모르고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미국, 소련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지구의 운명을 결정짓는 세계의 3대 강대국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지독한 오만과 착각은 제국의 마지막 남은 숨통마저 무참히 끊어버릴 더 거대하고 우스꽝스러운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잃어버렸지만 런던의 화려한 의사당에 모인 정치 엘리트들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아니, 평온했다기보다는 지독한 현실 부정에 빠져 있었다고 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경제의 척추가 완전히 부러진 제국은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꼿꼿하게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의 바다를 호령하며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다스려온 영국의 뼛속 깊은 자존심은 자신들이 이류 국가로 전락했다는 차가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런던이 워싱턴, 모스크바와 함께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흔들리지 않는 3대 축의 하나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착각은 곧바로 무모하고도 눈물겨운 허세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영국의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경제는 철저한 파산 상태였고 국민들은 전쟁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나서도 여전히 혹독한 식량 배급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빵과 감자는 물론이고 버터와 고기조차 제대로 식탁에 올리지 못하는 궁핍한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빚을 내어 막대한 예산을 국방과 외교에 쏟아부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새로운 초강대국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영국이 선택한 길은 바로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이었습니다. 그들은 텅 빈 국고를 쥐어짜 무리하게 원자폭탄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넓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군사기지들을 어떻게든 유지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프리카의 밀림, 중동의 사막, 그리고 아시아의 항구 곳곳에 여전히 군대를 주둔시키며 과거의 영광을 억지로 재현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유럽의 맹주를 자처하며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력한 제국의 외관을 필사적으로 덧칠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에 진짜 현실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위태로웠습니다. 제국의 거대한 군대를 유지하고 최첨단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 모든 천문학적인 비용은 결국 미국이 빌려준 달러, 즉 차관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권력은 이제 자신들의 압도적인 경제력이나 생산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관용과 빚에 기대어 간신히 연명하는 중환자실의 인공호흡기 신세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서글프고 기묘한 역설 중 하나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종종 그것을 쥐고 있는 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깨닫기 훨씬 전에 이미 그 수명을 다하곤 합니다. 당시의 대영 제국은 마치 우주 공간에서 수백만 년 전에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이미 사라져 버렸지만 빛의 속도 때문에 지구에서는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죽은 별과 같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세상을 호령하는 위대한 제국이었지만 그 내부를 움직이던 동력은 완전히 꺼져버린 거대한 빈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빚더미에 앉은 허수아비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지난 300년 동안 쓰인 영국의 위대한 역사를 모두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수뇌부는 두 눈을 굳게 감고 귀를 막은 채 자신들이 여전히 세계의 지배자라는 달콤한 환상 속으로 더욱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벼랑 끝을 향해 몽유병자처럼 걸어가고 있는 이 늙은 사자에게 이제 잔혹한 진실을 일깨워줄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 지독하고 깊은 환각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하고 뼈아픈 충격 요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충격은 런던의 안개 낀 거리가 아니라 태양이 내리쬐는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조용히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 치명적이고도 굴욕적인 일격을 가할 그 사건의 무대는 바로 이집트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좁고 긴 물길, 수에즈 운하였습니다. 이집트의 붉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164km의 좁고 인공적인 물길, 수에즈 운하. 이 운하는 단순히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뱃길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 무렵 대영 제국은 물론이고 서유럽 전체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생명선이자 가장 중요한 탯줄이었습니다. 당시 산업의 패러다임은 이미 석탄에서 석유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었고 유럽을 먹여 살리는 중동 석유의 3분의 2가 바로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운하를 장악하는 자가 곧 유럽의 에너지와 경제의 목줄을 쥐는 것과 같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 회사의 지분을 독점하며 막대한 통행료 수익을 챙겼고 이집트는 그저 자신들의 앞마당을 지키는 문지기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영국의 입장에서 수에즈는 제국의 자존심이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1956년 7월 26일 이집트의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의 한 광장에서 대영 제국의 얼굴에 시원하게 침을 뱉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집트의 젊고 야심찬 대통령 가말 압델 나세르가 수십만의 군중 앞에서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전격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집트의 근대화를 위해 나일강에 아스완댐을 건설하려던 나세르는 미국과 영국의 자금 지원이 끊기자 운하를 빼앗아 그 통행료로 댐을 짓겠다는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손에서 운하를 되찾겠다는 나세르의 사자후에 이집트 민중은 열광했습니다. 운하 회사의 사무실에는 즉각 이집트 군대가 진주했고 영국과 프랑스의 깃발은 무참히 끌어내려졌습니다. 런던의 정치인들에게 이 소식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선 뼈와 살을 깎아내는 듯한 치욕이었습니다. 한때 전 세계의 4분의 1을 지배했던 위대한 대영 제국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보호국에 불과했던 제3세계의 신생 독립국에게 대낮에 강도를 당한 격이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식민지들이 영국의 나약함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집트의 도발은 제국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나세르의 행동은 제국주의 통치체제 전반에 대한 공개적인 처형식과 다름없었습니다. 영국의 총리 앤서니 이드는 나세르를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자 무솔리니에 비유하며 분노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만약 수에즈를 이대로 빼앗긴다면 중동의 석유 공급망이 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영국의 국제적 위상은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오만함에 눈이 멀어있던 영국의 수뇌부는 이 위기를 오히려 대영 제국의 부활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착각했습니다. 건방진 이집트 대통령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 영국이 여전히 세계의 지배자임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 한 것입니다. 외교적 타협이나 평화적인 해결책은 애초에 런던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환각에 빠져있던 제국의 엘리트들은 가장 쉽고 익숙한 방식을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지난 300년 동안 대영 제국이 아시아의 정글과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그리고 7대양의 바다 위에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언제나 사용해왔던 가장 확실한 언어, 바로 압도적인 군사력이었습니다. 영국의 장군들은 지도를 펼치고 함대를 소집하며 이집트를 침공할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포함 외교의 시대, 즉 몇 척의 군함과 대포 소리만으로도 미개한 국가들을 무릎 꿇릴 수 있었던 영광의 시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국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잔뜩 독이 오른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수에즈를 되찾기 위해 무력 침공이라는 무모한 도박을 준비하던 영국은 가장 중요하고도 치명적인 사실 하나를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주인이 이미 바뀌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수뇌부들은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지만 아무런 명분 없이 주권 국가를 침략할 수는 없었습니다.
과거처럼 총독의 명령 한마디로 군대를 움직이던 낭만의 시대는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프랑스, 그리고 중동의 신생국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역사상 가장 기만적이고 은밀한 군사작전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1956년 10월, 파리 외곽의 한 외딴 별장에 모인 세 나라의 대표들은 촛불을 밝힌 채 아주 치밀하고도 비열한 각본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이 짠 연극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군대가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 이집트를 기습 공격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발발하면 영국과 프랑스는 위선적인 평화 유지군의 가면을 쓰고 등장하여 두 나라 모두 수에즈 운하 지역에서 물러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자신의 영토를 침략당한 이집트가 이 오만한 요구를 당연히 거절할 것을 노린 함정이었습니다. 이집트가 거부하는 즉시 그것을 국제법적 명분 삼아 영불연합군이 수에즈 운하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눈엣 가시 같은 나세르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계획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순조롭게 실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탱크들이 사막의 모래바람을 가르며 진격했고 이집트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무너졌습니다. 곧이어 영국과 프랑스의 전투기들이 이집트의 주요 비행장들을 폭격하여 잿더미로 만들었고 하늘을 뒤덮은 낙하산 부대원들이 운하의 핵심 거점들을 차례대로 장악해 나갔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 작전은 의심할 여지 없는 압도적인 대성공이었습니다. 늙은 제국의 군대는 여전히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었음을 증명했고 이집트는 단 며칠 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쓰러지는 듯 보였습니다. 런던의 작전 지휘부에서는 샴페인을 준비하며 자신들의 화려한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전술적 승리의 이면에는 제국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끔찍한 전략적 오판이 숨어 있었습니다. 영국은 군대의 이동 경로와 폭격 지점, 심지어 바람의 방향까지 완벽하게 계산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 최대 동맹국의 심기였습니다. 영국은 이 엄청난 전쟁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미국에게 단 한마디의 상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정보망을 속이기 위해 철저하게 기밀을 유지하는 치명적인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결례나 소통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냉전 시대의 엄혹한 질서 속에서 미국의 허락이나 묵인 없이 독자적인 무력 행사를 벌인다는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지정학적 죄악이었습니다. 영국의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19세기의 영광스러운 제국 시절처럼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 지도를 지우개로 지우듯 다시 그릴 수 있다고 굳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군사작전의 성공에 심취해 자신들의 생명줄과 목줄을 동시에 쥐고 있는 진짜 주인의 존재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착오적인 오만함은 결국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하고 수치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폭격기가 쏟아낸 화염과 연기가 수에즈 운하의 하늘을 가리고 있을 때 이 전쟁의 소식은 대서양을 건너 워싱턴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소련의 헝가리 침공에 대응하고 자신의 재선 캠페인을 치르느라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믿었던 핵심 동맹국들이 자신의 등 뒤에서 몰래 시대착오적인 식민지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냉정했던 그의 분노는 화라산처럼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런던의 이 늙고 오만한 동맹국이 아직도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사적 경고나 외교적 수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워싱턴은 그들에게 권력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현대 세계에서 힘의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뼛속 깊이 새겨줄 아주 끔찍한 형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분노는 영국이라는 국가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만큼 거대했지만 그는 미군을 동원해 영국군을 공격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제국주의 전쟁에서 그리고 피를 나눈 동맹국 사이의 권력 다툼에서 총과 대포는 너무 조잡하고 낡은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수뇌부들은 군대를 파병하는 대신 훨씬 더 치명적이고 조용하며 단숨에 적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궁극의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항공모함이나 원자폭탄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무기, 돈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경제는 이미 만성적인 무역 적자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빌려온 막대한 부채로 인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처지였습니다. 억지로 제국의 외관을 유지하느라 텅 빈 국고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에즈 운하에서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 금융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고 영국의 통화인 파운드화의 가치는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파운드화의 붕괴를 막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달러와 금 보유고를 쏟아붓고 있었지만 그것은 밑빠진 독의 물붓기였습니다. 영국의 핏줄 속에는 이미 피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의 재무부는 영국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사형 집행관으로 나섰습니다. 미국은 국제통화기금을 압박하여 영국이 다급하게 요청한 구제금융 지급을 전면 차단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워싱턴은 런던을 향해 등골이 오싹해지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만약 당장 수에즈 운하에서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영국 국채와 파운드화를 국제 외환 시장에 모조리 내다 팔아버리겠다는 경고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세계 경제의 새로운 지배자인 미국이 실제로 파운드화를 투매한다면 영국의 통화 가치는 그날로 휴지 조각이 되고 영국 경제는 완벽하게 붕괴될 운명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내일 아침 국민들이 먹을 식량을 수입할 결제 대금이 사라집니다. 겨울을 날 석탄을 살 수도 없고 공장을 돌릴 원자재를 들여올 수도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동의 사막과 아시아의 정글에 파병된 수십만의 군인들에게 보급품을 보내거나 월급을 줄 돈조차 증발해버립니다. 그것은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한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정지시켜버리는 그야말로 완벽하고도 즉각적인 파산이자 제국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영제국의 진정한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 밤은 적국의 폭격기가 런던 하늘을 뒤덮거나 식민지의 분노한 반군들이 버킹엄 궁전의 철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물리적인 파괴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숨통이 끊어지는 소리는 전장의 웅장한 포성이 아니라 런던 재무부 사무실에서 당도한 환율 시장의 차가운 보고서 속에 있었습니다. 앤서니 이든 영국 총리를 비롯한 런던의 엘리트들은 수에즈의 사막에서는 연일 압도적인 승전보를 울리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발밑을 지탱하던 국가 경제라는 거대한 빙산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으며 지독한 공포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무적 함대를 이끌고 7대양을 지배하며 지구 표면의 4분의 1을 차지했던 가장 위대한 제국이 워싱턴의 은행가들이 서류 가방 안에서 튕기는 주판할 소리 앞에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 무기를 움직일 자본줄이 다른 나라의 손에 쥐어져 있다면 그것은 그저 비싼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진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제국의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경제적 독립 없이는 결코 성립할 수 없는 거대한 신기루였습니다. 세계의 지배권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아주 치명적이고도 잔인한 도장이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을 때 런던의 지배층은 마침내 300년 동안 앓고 있던 지독한 권력의 환각에서 강제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단 며칠 만에 영국은 수에즈에서 전면 철수하겠다는 굴욕적인 항복 선언을 전 세계에 발표해야만 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완벽하게 이겼지만 지정학적으로 철저하게 패배해버린 이 기묘하고도 비참한 철수 명령이야말로 대영 제국이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내린 마지막 명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하게 된 이빨 빠진 사자에게 남은 운명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제국의 파편들을 처절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영토를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에즈 운하에서의 굴욕적인 철수는 대영 제국이라는 거대한 환자의 심장에 꽂힌 가장 차갑고도 확실한 각성제였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군대와 함께 제국의 오만함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태어났다고 믿었던 영국의 엘리트들은 마침내 거울 속에 비친 늙고 초라한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호령하는 맹수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이빨도 날카로운 발톱도 모두 빠져버린 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빛에 쪼들려 헐떡이는 늙고 병든 사자에 불과했습니다. 수에즈의 뼈아픈 교훈은 한 가지 명확한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무력으로 식민지를 통제하는 제국주의의 낡은 시대는 영원히 끝났으며 이제 런던의 텅 빈 금고로는 그 거대한 영토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뼈저린 사실이었습니다. 1960년대가 밝아오자 영국 정부는 아주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국의 간판을 스스로 떼어내고 영토를 해체하는 거대한 청산 작업이었습니다. 당시 해럴드 맥밀런 영국 총리는 아프리카 대륙을 순방하며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역사적인 연설을 남겼습니다. 이 낭만적으로 들리는 변화의 바람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대영 제국이 전 세계를 향해 내뱉은 공식적인 폐업 선언이자 굴복이었습니다. 과거 영국의 공장을 쉼없이 돌리게 만들었던 아시아의 남은 거점들, 무한한 자원과 생명력이 넘치던 아프리카의 광활한 영토들, 그리고 카리브해의 수많은 섬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차례차례 영국의 품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지도의 75%를 붉게 물들였던 제국의 오만한 색깔이 마치 봄눈 녹듯이 사라져갔습니다. 이 해체 과정은 놀랍게도 과거 제국이 팽창하던 시절의 유열낭자한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도 조용하고 철저하게 행정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전쟁이나 영웅적인 최후의 항전보다는 양복을 입은 관리들이 서류에 서명하고 밤하늘 아래에서 유니언잭 깃발을 조용히 내리는 씁쓸한 의식들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도미노가 쓰러지듯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수많은 식민지들이 차례로 독립을 맞이했고 영국은 자신들이 300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세계 최대의 제국을 스스로의 손으로 하나씩 정교하게 허물어뜨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위대한 국가가 멈출 수 없는 쇠퇴의 덫으로 빠져드는 끝없는 비극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처절한 몰락의 이면에는 지독한 인지적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제국을 잃고 식민지를 모두 포기한 것이 영국에게 닥친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현실은 그정 반대였습니다. 잔혹하게 들리겠지만 그 방대한 식민지들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팔다리를 잘라낸 이 고통스러운 해체 과정이야말로 현대 영국이 지도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생존, 비결이었습니다. 만약 영국의 수뇌부가 수에즈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헛된 자존심을 부리며 제국을 유지하려 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 세계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지는 독립, 전쟁을 진압하느라 천문학적인 군비를 및 빠진 독에 쏟아부었을 것이고
그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출혈은 결국 영국 본토를 완전한 파산과 돌이킬 수 없는 빈곤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즉, 식민지를 잃어버린 사실을 인정하고 뼈아픈 진실 앞에서 무릎을 꿇은 그 쓰라린 굴욕감이 역설적으로 영국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절망에서 구원한 셈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던 무거운 왕관을 내려놓은 영국은 비로소 제국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한결 가벼워진 몸으로 현대 국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칠대양을 호령하던 절대자에서 평범한 유럽의 일원으로 내려앉는 과정은 무척이나 서글프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더 이상 남의 땅을 빼앗고 억압하기 위해 젊은이들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는 깊은 안도감과 해방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영제국은 그렇게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며 박물관에 낡고 먼지 쌓인 책장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제국이 남긴 처절한 붕괴의 발자취는 결코 조용히 잠들지 않았습니다. 대영제국이라는 묘비 앞에는 오늘날의 세계를 향해 던지는 아주 무겁고 섬뜩한 메시지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부채 위에서 끝없는 권력을 탐하는 현대의 강대국들의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대영제국의 붕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되짚어보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거대한 역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최악의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는 분명 윈스턴 처칠이 이끌던 영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치 파시즘이라는 거대한 악으로부터 자유세계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하고 위대한 승리는 역설적으로 제국의 미래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에서 피 흘려 승리한 자가 반드시 다음 시대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뼈아픈 진실을 영국은 스스로의 몰락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승리의 대가로 짊어져야 했던 천문학적인 비용과 빚은 결국 제국의 숨통을 끊어놓는 맹독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던 영국의 엘리트들이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바로 권력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9세기까지의 세계에서 권력은 남의 영토에 깃발을 꽂고 군대를 주둔시키며 무자비하게 자원을 약탈하는 식민지의 크기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포연이 거친 뒤 맞이한 새로운 시대의 권력은 더 이상 낡은 전함의 포신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세계의 지배력은 전 세계의 규칙을 재편하는 화폐의 장악력, 그리고 막강한 경제력과 첨단 기술에서 나온다는 것을 미국은 달러와 장부를 통해 아주 잔혹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국은 자신들이 쥐고 있던 낡고 녹슨 칼을 자랑하다가 보이지 않는 자본이라는 새로운 무기 앞에 허무하게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식민지들을 모두 포기하고 제국의 간판을 내린 것은 영국이라는 국가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최고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텅 빈 국고를 쥐어짜며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정글에서 쓸데없는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동안 머리에 쓰고 있던 무겁고 화려한 왕관을 스스로 벗어던진 덕분에 런던은 비로소 파산의 늪에서 빠져나와 현대적인 복지 국가이자 새로운 금융의 중심지로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를 살리기 위해 국가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제국을 죽여야만 했던 이 지독한 모순은 오직 역사의 차가운 흐름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서늘한 지혜입니다. 한때 전 세계의 바다를 호령했던 대영제국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제국이 남긴 처절한 붕괴의 발자취는 단순히 과거의 낡은 기록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영제국이라는 거대한 묘비 앞에는 오늘날의 세계를 향해 던지는 아주 무겁고 섬뜩한 경고장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낡은 흑백 사진 속의 런던에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생생한 세계의 지도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과거의 대영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전 세계의 주요 길목마다
막강한 군대를 주둔시키고 수십 척의 항공모함을 띄우며 세계의 경찰관이자 지배자를 자처하는 초강대국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압도적인 글로벌 군사력과 지정학적 영향력을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 그들 역시 이 순간에도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를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글로벌 패권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빚을 내고 다시 그 빚이 국가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이 끔찍하고도 익숙한 굴레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눈을 감고 조용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의 모든 바다를 장악하고 첨단 무기로 하늘을 지배하는 막강한 현대의 제국들도 어느 날 갑자기 텅 빈 금고와 금융시장의 차가운 숫자들 앞에서 허무하게 항복 문서를 쓰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압도적인 군사력과 끝없는 부채 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진 오늘날의 거대한 강대국들에게 런던의 낡은 재무부 지하에서 시작되었던 그 처절하고도 뼈아픈 제국의 마지막 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